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의 허준, 암행어사 박문수, 고유와 그의 부인 박씨라는 인물 설화들을 각색해봤어요. 첫 번째 이야기 명의 허준 설화예요. 허준에 관한 기록이 실려있는 문헌으로는 이희령의 악파 말록과 유재건의 이양 견문록을 들 수 있어요. 그중 악파 말록에 있는 허준이 명의로 이름을 얻기 전 약을 찾으려고 사신 일행과 길을 가던 중 기록을 각색해봤어요. 두 번째 이야기, 암행어사 박문수 설화예요. 조선 후기의 문신이면서 암행어사로 유명했던 박문수에 관한 설화는 기문총화 2편, 개서야담 1편, 청구야담 3편 등 많은 문헌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구전설화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설화의 내용도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죠. 구전설화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전해지고 있어요. 도움받을 사람을 지략으로 도와주는 내용,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들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중 문헌과 구전에 함께 나타나는 박문수의 중매담 중 한 편을 각색해봤어요. 세 번째 이야기, 고유와 그의 부인 박씨설화예요. 고유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숙종과 영조, 정조대왕 등 3대를 모시면서 영화로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부인도 나라에서 정하는 정부인이 되어 복록을 누렸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생전에 후손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문집조차 발간하지 못하게 해서 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고 하네요. 기록이 많지 않아 구전설화로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중 한 편을 각색해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명의 허준, 암행어사 박문수, 고유와 그의 부인 박씨를 구현해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명의 허준. 옛날 선조임금 때 허준이란 명의가 있었어요. 허준은 동의보감이란 의술책을 편찬한 사람이지요. 동의보감은 선조임금의 명을 받아서 그 다음해인 광해군 때 완성했어요. 동의보감에는 사람의 병을 과별로 분류하고 일일이 병명을 붙여놓았어요. 그뿐 아니라 치료법까지도 자세히 적어놓았지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허준이 젊은 시절 사신을 따라 중국에 가는 길에 생긴 일화예요. 산길이 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밤길이라 더 위험하네요. 허준과 사신 일행은 국경을 막 넘어서 산속 깊은 곳을 걷고 있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황소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덜덜 떨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어흥하고 소리만 낼 뿐 달려들지 않았지요. 여보시오, 이 호랑이가 우릴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허준 앞에 앉더니 옷자락을 앞발로 살살 잡아당겼어요. 허준은 호랑이를 바라보았죠. 네 눈이 슬퍼 보이는구나.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호랑이는 허준을 바라보며 어디론가 같이 가자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허준에게 자기 등에 타라는 듯이 등을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알겠다. 어디 한번 가보자. 허준은 용기를 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허준을 업고 바위 사이를 건너뛰며 한참 달려갔어요. 얼마 후 커다란 동굴 앞에 도착하더니 허준을 내려주었어요. 여기가 어디이냐? 네가 살고 있는 호랑이 굴이냐? 허준은
호랑이를 따라 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 새끼 호랑이 3마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낑낑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나운 짐승에게 물린 모양이구나. 어디 보자. 허준은 약주머니에서 약을 꺼내서 새끼 호랑이에게 발라주며 치료해 주었어요. 이 모습을 본 어미 호랑이는 부드러운 눈빛을 보이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얼마 후 호랑이는 커다란 늑대 한 마리를 물고 와서는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 늑대가 네 새끼들을 해친 늑대로구나. 호랑이는 늑대가 죽은 후에도 사나운 소리를 냈어요. 허준은 새끼 호랑이에게 약을 발라주고 동굴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어미 호랑이가 동굴 입구를 막으며 꿇어앉아 허준을 바라보았어요. 알겠다. 내가 네 새끼들이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해주마. 걱정하지 말거라. 허준은 새끼 호랑이를 사람을 치료하듯이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어미 호랑이는 허준에게 보답이라도 하는 듯이 낮이면 토끼 노루를 잡아와서 허준 앞에 내려놓았고요. 밤이면 마른 풀을 가지고 와서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새끼 호랑이들도 상처가 다 아물었어요. 이제는 뒹굴고 뛰어놀게까지 되었지요. 이제 됐다. 난 그만 가봐야겠다. 잘 있거라. 그러자 어미 호랑이는 허준 앞에 절이라도 하는 듯이 꿇어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더니 등에 타라는 듯이 엎드렸어요. 허준은 다시 호랑이 등에 올라탔죠. 그런데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달리면서 올 때와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호랑아,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는 다시 사신들을 만나야 한단다. 호랑이는 한참을 달리더니 마을이 보이는 언덕 위에 허준을 내려주었어요. 허준이 마을로 내려가자 커다란 여관이 하나 보였죠. 아이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며칠 쉬면서 생각해야겠구나. 허준이 여관에 들어간 지 이틀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허준과 같이 길을 떠났던 사신들이 그 여관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허준을 만난 사신들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감탄했죠. 아니, 그럼 그 호랑이가 의원님을 우리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게 여기 모셔다 놓았군요. 아마도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호랑이의 새끼를 치료해 준 이후로 허준의 이름은 더욱더 명성을 떨치게 되었어요. 암행어사 박문수. 옛날 조선 영조 때 박문수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암행어사로 임금님의 명을 받고 각 지방의 정치와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 일을 했지요. 어느 날 박문수는 경상도 진주 땅을 살피러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여기저기 살피고 다니다 보니 어느새 날도 어두워졌어요.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허름한 오막살이 집을 발견했어요. 계십니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시오. 박문수의 소리를 듣고 청년이 나왔어요. 청년은 박문수를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었지요. 손님이 오셨으니 당연히 진지를 해드려야 마땅하나 죄송합니다. 형편이 이러해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몸이라도 편히 쉬어가십시오. 청년은 이렇게 말하며 선반 위를 힐끔거리며 바라보았어요. 박문수는 하루 종일 돌아다닌 탓에 몹시 배가 고팠지만 할 수 없었지요. 청년이 문을 닫고 나가자 박문수는 선반 위를 보았어요. 거기에는 작은 봉지 하나가 있었어요. 저기에 뭐가 들어있길래 흘끔거리며 보았을까? 박문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지금 방에 손님이 와서 계세요. 행색을 보니 몹시 시장해 보여요. 봉지 속의 쌀로 밥을 지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시다가 한참 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런데 그 쌀로 밥을 쥐어주고 나면 너희 아버지 제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아버지 제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해줘서 아버지 제사를 못 지낸다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실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대견하단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방에서 듣고 있던 박문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청년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와서 쌀봉지를 어머니께 드리는 거예요. 여보게, 나는 괜찮으니 그 쌀을 아버지 제사에 쓰게나.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부엌에서는 밥을 짓고 있었죠. 내가 본의 아니게 배를 끼치게 되었네. 미안하게 됐구나. 신뢰가 안 된다면 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느냐? 청년은 다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반듯하게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부족하여 한 분 계신 모친과 누님을 잘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굶주리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사상에 밥이라도 올리고 싶어서 평상시 쌀을 조금씩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박문수는 청년의 말에 감동하면서도 더욱 미안해졌어요. 그래, 네 이름은 무엇이냐? 성은 박가입니다. 청년과 박문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매우 사나운 말소리로 청년을 부르고 있었지요. 청년은 놀라서 뛰어나갔어요. 이거 보시오. 지금 손님이 계시니 내일 이야기합시다. 박문수는 청년이 당황해하자 밖으로 나가서 찾아온 사람을 만나보았어요. 어디서 온 누구인데 이리 소란이냐? 예, 저는 건너마을 좌수의 하인입니다. 박문수는 하인이 청년에게 소리치는 것이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청년을 불러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청년은 우물쭈물하더니 상세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요. 사실 저는 좌수의 딸과 어릴 때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몰락하자 좌수가 파혼을 하고 그동안 빌려 쓴 돈 300냥을 갚으라고 저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박문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인에게 소리쳤지요. 여봐라, 나는 박도령의 삼촌이다. 내가 가서 좌수를 만나겠으니 앞장서거라. 하인은 박문수의 호령에 기가 죽었어요. 행색은 누더기 차림이었지만 범상치 않은 위험이 느껴졌거든요. 박문수가 좌수의 집에 가보니 손님들이 들끓고 잔치집처럼 음식이 여기저기 차려 있었어요. 하인은 좌수에게 가서 박문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박문수는 좌수가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방 안에 있던 손님들은 모두 어리둥절했어요. 나는 박도령의 삼촌이다. 우리가 비록 지금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함부로 파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들었다. 너의 행실을 보니 이 마을 관리도 엉망으로 하고 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좌수는 박문수의 호령에 눈치를 보다가 하인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박도령을 잡아오라고 했지. 언제 박도령의 삼촌을 잡아오라고 했느냐? 하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박문수를 내쫓으려고 방으로 들어왔지요. 바로 그때 박문수는 허리춤에서 마패를 풀어 손에 들고 보여주었어요. 이놈들아, 너희들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그것은 바로 암행어사의 증표였어요. 박문수의 호통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좌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잘못했다고 계속 빌고 있었고요. 내가 듣기로 네가 박도령을 파혼시키고 며칠 후에 다른 사위를 얻는다고 하던데 맞느냐? 예, 아이고 하지만 그것을 파혼하고 약속대로 박도령과 혼례를 시키겠습니다. 좌수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계속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어요. 그럼 며칠 후에 혼례를 하기로 약조했던 사위는 어떻게 하겠느냐? 글쎄요. 좌수가 얼버무리자 박문수는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가난해서 시집을 못 가고 있는 청년의 누나와 부잣집 총각을 결혼시키라는 것이었죠. 좌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해서 청년은 좌수의 딸과 결혼을 하고 청년의 누나는 부잣집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박문수는 지방 이곳저곳을 살피며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었어요. 고유와 그의 부인 박씨. 옛날 전라도 광주에 고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고유는 충신이며 문장가인 고경명이라는 유명한 선조가 있었지만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떠돌며 살았어요. 이렇게 떠돌며 살다 보니 전라도에서 경상도 고령까지 오게 됐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유는 고령에 도착해서 이 집 저 집 떠돌다가 김첨지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세상에나 어디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왔단 말이냐.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글 공부는 못했지만 아주 지혜롭고 재주가 비상하구나. 김첨지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은 물론이고 온 마을 사람들은 고유를 칭찬했어요. 이런 고유에게는 비상한 재주가 하나 있었어요. 고유는 장기를 아주 잘 두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고유와 장기를 두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고령 마을에는 사람 좋은 박좌수라는 노인이 있었어요. 박 노인은 장기 두기를 아주 좋아했지요. 이보게 고유, 오늘도 장기 한 판 두세. 이렇게 매일매일 고유와 장기 두기를 즐겨 했지요. 그러다 보니 그의 가족들과도 정답게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유는 머슴살이를 하는 처지였으니 박좌수 노인이 아무리 예뻐한다고 해도 고유는 예의를 지키며 박 노인을 존경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 노인은 자기에게 하나뿐인 외동딸을 불렀어요. 얘야, 내가 너에게 긴히 할 얘기가 있구나. 네, 아버님. 내가 그 고유라는 청년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지금은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만 아주 좋은 집안에 좋은 청년이란 것을 의심할 수가 없구나. 지금은 비록 힘들어 보이지만 앞으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큰 일을 펼칠 것이야. 이 말을 들은 딸은 아버지의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분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부모님께서 정하신 일이시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유와 박노인의 외동딸은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온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결혼을 하고 며칠이 지나자 고유의 아내는 진지한 얼굴로 남편을 불렀어요. 서방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저를 혼례를 시킨 데는 당신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공부를 하십시오. 집안 살림은 제가 알아서 꾸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저를 만날 생각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큰 사람이 되십시오.
고유는 아내의 생각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날로 바로 길을 떠났어요. 스승님을 찾아다니다 경상도 합천이란 곳에 있는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처음 하는 글공부이니만큼 어린아이들 틈에 끼어 천자문부터 배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금세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6년 정도 공부를 했을 때였어요. 이보게, 내가 이제 자네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다네. 그 정도면 과거에 합격할 것이니 그만 떠나게나.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고유는 짐들을 챙겨서 합천에 있는 해인사라는 절로 찾아갔어요. 해인사에 있는 작은 구석방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또다시 공부를 했지요. 이렇게 4년이 또 지나가게 되었어요. 아내와 약속한 10년이 지났구나. 하지만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지. 고유는 서울로 올라가 과거 시험을 보고 급제를 해서 벼슬을 얻게 되었어요. 임금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기록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임금님은 고유의 글솜씨를 칭찬하고 그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께서 고유를 불렀어요. 자네의 조상이 고경명이라는 학자가 맞는가? 또한 자네는 집을 떠나 10년 동안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예, 임금님.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큰 사람이 되어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고유의 대답을 들은 임금님은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고유를 아내가 있는 경상도 고령의 현감으로 보내게 되었지요. 고유는 비단 옷을 입고 서울을 떠나 고령에 있는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갑자기 관속들을 모두 떨쳐버리고는 초라한 나그네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가보았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살던 마을은 그대로인데 내 집은 형편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구나. 고유가 없는 동안 박자수 노인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내 박씨 부인은 혼자서 살고 있었지요. 고유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집 안에 들어가 아내를 찾아보니 어디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고유는 수소문을 해서 아내의 소식을 알게 되었지요. 그 박씨 부인은요, 저기 아랫마을 기와집에 살고 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어찌나 부지런한지 큰 돈을 벌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또 아들도 하나 있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아이고, 그런데다가 효자라고요. 다들 칭찬을 하고 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그뿐 아니라 박씨 부인은 어려운 나그네를 보면 꼭 집으로 데려가 밥을 주고 노자까지 챙겨주고 있다는 말까지 해주었어요. 아이고, 보아하니 당신도 어려워 보이니 그 집에 한번 찾아가 보구려. 고유는 너무 반갑고 기뻐서 아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그 집은 정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지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지들이 마당 한가운데 앉아서 잔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보시오, 거기 앉아서 당신도 밥이나 드시구려. 하인은 음식상을 고유 앞에 내밀었어요. 고유는 그 음식상을 밀치고는 큰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똘똘해 보이는 아이가 글을 읽고 있었어요. 고유는 그 아이가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네가 주인 도령이냐? 나에게 밥을 한 상 줄 수 있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님께서는 성함이 어찌 되시는지요? 나는 고가성을 가진 고유라고 한다. 아이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고유의 아내 박씨 부인이 달려왔지요. 서방님, 이제 오셨습니까?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지요? 고유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아내에게 해주었어요. 10년을 그리워하던 남편을 만난 박씨 부인은 그동안의 고생은 모두 잊은 듯 했지요. 고유는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의 덕으로 인자하고 훌륭하게 마을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대요.